안녕하세요. 실화사연 구독자예요. 요즘 주변에 결혼을 하는 지인이 많아서 주말마다 결혼식장을 다녀오는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선 결혼식장에 안 가고 싶지만 집안으로 자꾸 숨기만 하면 더 비참할 것 같아서 당당하게 결혼식에 참석하고 있어요. 저는 결혼 바로 직전에 파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파혼한 것을 잘못 선택한 것인가 힘도 들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요. 그 집안에 그대로 시집을 갔으면 아마 제 명에 못 죽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저와 안 맞았거든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어느 여자라도 안 맞을 거예요. 확신해요. 결혼날까지 다 잡아두고 파혼할 수밖에 없었던 기막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대학 시절에 소개팅을 통해 국민학교 동창생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한 동네에서 쭉 같이 살았으면 서로 소식을 알고 지냈을 텐데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사를 가게 되는 바람에 어린 시절의 친구들은 거의 볼 수가 없었거든요. 초반에는 주소를 가르쳐줘서 편지를 주고받은 친구들도 몇몇 있었지만 중학교에 올라가고 서로 사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 점점 횟수가 줄어들고 어느 순간 편지도 끊기게 됐어요. 당시 참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잊고 살았던 어릴 때의 친구를 저는 다시 만나게 된 거죠. 기대 없이 나갔던 소개팅 자리에서 인사를 나누고 상대방 얼굴을 보는 순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확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기에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그때 동창생이 먼저 어디서 살지 않았냐며 물어봤고 그제서야 같은 학교를 다닌 친구였다는 것을 떠올렸어요. 낯선 사람이라 여기고 어색하게 있던 자리가 순식간에 반가운 친구를 만난 자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친구도 저를 보고 많이 반가워했고 우연히 이렇게 겹칠 수도 있나 서로가 신기해했죠. 그 친구와는 6학년 때 같은 반이 된 적도 있었는데 특히나 개구쟁이였던 친구와 다툰 적도 많았어요. 서로 자신의 자리로 넘어오지 말라며 책상 한가운데를 반으로 그은 적도 있었고 약 올리고 삐지고 화내고 지금 생각하면 유치한 그런 것들을 그때는 왜 그리 진지했었는지 저희는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며 깔깔거렸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며 저희는 친구처럼 편안하게 지내자고 했어요. 주선자는 서로 잘 해보라며 소개시켜준 자리였는데 저희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라서 그런지 그런 느낌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저 오래된 친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시시때때 연락을 하고 만났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또 다른 친구들도 다시 만나게 됐고 너무 즐거웠어요. 다들 어릴 때의 얼굴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런 것인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어도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반년이 흘렀고 친구들이 하나 둘씩 군대를 가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 역시 군대를 가게 됐어요. 저는 편지도 자주 써주고 친구가 휴가를 나올 때면 같이 만나 저녁도 먹고 술도 마시며 계속 관계를 이어나갔죠. 그러는 동안 저에게도 사랑이 찾아왔어요. 같은 과 선배였던 그 남자는 저에게 관심이 있다고 표현을 했고 저 역시 친절하고 자상한 그 남자가 나쁘지 않았기에 연인이 됐죠. 저는 그 남자와 함께 있는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느낌이란 게 이런 거구나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그 남자에게 사랑을 많이 줬어요. 그렇게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가는 중 군대에 갔던 친구가 제대를 하게 됐고 제가 그 남자와 다투는 날이면 언제나 그 친구가 저의 곁에서 저를 위로해줬어요. 그 친구에게는 저의 힘든 일을 다 이야기할 수 있었고 털어놓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저와 남자친구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저녁 식사를 하는 곳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본 남자친구가 못마땅해 했어요. 쟤랑 같이 있었던 거야? 친구랑 영화 보러 간다고 했잖아. 저 친구라고 말을 안 했잖아. 그걸 꼭 말을 해야 해? 난 너희 둘이 같이 있는 거 불쾌해. 불쾌하다니. 나랑 사귀면서 다른 남자 만나는 애인 좋아할 사람 있어? 쟤랑은 친구 사이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니? 남녀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건 한 사람이 마음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야. 엉뚱한 소리 하지 마. 우린 그런 사이 아니야. 네가 그렇든 아니든 나는 불쾌하니까 둘이서 만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알겠어. 안 만나도록 해볼게. 그 남자는 저와 친구의 사이를 의심하는 듯이 이야기를 했고 저는 기분이 나빴어요. 저희 둘 사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밥을 먹는 내내 저희는 서로 말이 없었고 아무런 의미 없는 밥을 먹고는 집으로 들어왔죠. 나를 못 믿어서 그런 것 같아 너무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게다가 그 친구와는 남자친구를 알기 전부터 알던 사이였는데도 그런 식으로 제 주변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려는 것도 싫었고요. 며칠 뒤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고 저는 전화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만났고 사귀고 있는 사람이 단 둘이 만나는 것을 싫어하니 둘이 만나는 것은 힘들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하는데 어찌나 미안하던지 저는 너무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저의 말을 듣고 그 친구는 자신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놓인 것에 더 미안해했어요. 정말 미안해. 그런데 내가 그 사람 많이 좋아하나 봐. 자꾸 이런 걸로 싸우게 되니까 내가 괴로워.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해.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네 남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자칫 오래된 친구 사이에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 건데 친구는 이해를 해줬고 우리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앞뒤 말은 들어보지 않고 다짜고짜 화를 내더니 저를 데리고 나왔죠. 남자친구는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또 둘이서 만난 거냐며 지금 자기랑 저 친구랑 양다리를 걸치고 있냐며 화를 냈어요. 저는 아니라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그 남자는 제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그만 헤어지자며 화를 냈어요. 뒤따라온 친구도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그 남자는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가버렸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친구는 괜찮냐며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죠. 갑작스런 이별 통보에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해명을 했지만 제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저를 믿을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요. 친구 앞에서 못 볼 꼴 보인 것도 너무 쪽팔리고 이런 인간은 안 만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접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가 많이 좋아했던 터라 한동안 가슴앓이를 해야 했어요. 헤어졌던 그 사람은 얼마나 옹졸하고 나쁜 놈인지 학교에다가 저랑 헤어진 걸 다 떠벌리고 다녔는데 제가 바람이 나서 헤어졌다며 말하고 다닌 거예요. 친구에게서 그 소문을 듣고 얼마나 울었던지 제가 아니라고 해도 이미 파다하게 난 소문을 뒤집어 엎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얼마 못 가 저는 휴학을 하고 말았죠. 네가 뭘 잘못했다고 휴학을 해. 미친놈한테 잘못 걸린 건 넌데.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주는 걸 어떡해. 됐어. 차라리 잘 됐어. 한동안 좀 쉬지 뭐. 부모님은 뭐라고 안 하셔? 말씀 못 드렸어. 이거 얘기하면 학교에 찾아오셔서 난리 치실지도 몰라. 나중에 얘기하지 뭐. 휴학을 해 있는 동안 친구에게 많이 의지를 했어요. 친구는 자기 때문에 모든 사단이 났다며 미안해 했는데 그래서인지 저를 많이 챙겨줬고요.
알게 모르게 제 주변에 늘 있어줬고 덕분에 힘든 마음을 빨리 추스릴 수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도 우리는 붙어 다녔고 몇 년 후 저희는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부모님의 지원으로 학원을 운영하게 됐어요.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운영하는 학원에 시간 강사로 일을 했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아예 학원을 하나 맡아서 운영하게 됐죠. 친구는 집안의 도움을 받는 저를 많이 부러워했어요. 자신은 지원받을 게 없어서 맨 땅에 헤딩해야 한다면서요. 만날 때마다 취직이나 연봉 관련해서 걱정하는 말을 듣게 되니 마음이 많이 불편해졌어요. 마치 제가 부모 잘 만난 덕에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학원을 운영한다 뿐이지 저도 아버지께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사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작게 크게 불만들이 생겼지만 그래도 헤어진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어쨌든 제 곁에 계속 있어줬잖아요. 그러니 제가 먼저 그 사람을 떠나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하는 게 고마움을 갚는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친구는 취업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다가 작은 현수막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거래처 관리하는 일이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실상은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현수막 설치하고 수거하는 일도 해야 하는 일이었죠. 생각했던 일이 아니라고 불평이 많았어요. 늦었네? 배고프지? 얼른 밥 먹자. 아이씨, 이놈의 회사 때려쳐야지 진짜. 맨날 사다리 타고 높은 데 올라가야 되고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 오늘도 사다리 탔어? 다른 직원은 없어? 죄다 영감님들이라서 위험해서 안 된다잖아. 그러면 다 자르고 젊은 놈으로 구하던지. 사장 새끼 진짜 마음에 안 들어. 화 그만 내고 밥 먹자. 뭐 먹을래? 정해진 퇴근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에 퇴근하는 일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 약속을 잡으면 자주 늦게 오곤 했는데 매번 짜증 섞인 말투로 온갖 불평들을 늘어놓기 바빴죠. 예전에는 험한 말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일이 힘들어서 그런지 갈수록 말이 거칠어졌어요. 아줌마, 여기 소주 하나요. 술 먹게? 오늘은 그냥 밥만 먹자. 한 잔 먹을게. 피곤해서 그래. 술도 잘 못 마셔서 소주 한두 잔에 얼굴이 빨개졌던 그 친구는 이제 밥 먹을 때마다 소주를 한 병씩 마시게 됐어요. 술을 먹으면 더 기분파로 변해서 저는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서 못 마시게 하면 여자친구가 그것도 못 받아주냐면서 서운해했어요. 그러니 마냥 말릴 수도 없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연애를 늦게 시작한 친구들은 다들 기념일에 여행에 알콩달콩 연애한다고 정신없는데 저는 매번 고깃집에서 연기 마시며 남자친구 술잔을 채워주는 게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저를 보고 친구들은 헤어지라며 성화였고요. 다경아, 나는 너를 도통 이해할 수가 없어. 진수랑 왜 계속 사귀는 거야? 헤어져, 응? 그러지 마. 진수 좋은 애야. 좋기는 개뿔. 자격지심에 맨날 신세 한탄만 하는 놈이 퍽이나 좋으려고. 너네 여행 다녀온 지는 얼마나 됐냐? 네 생일이라고 선물은 챙겨주니? 그럼 챙겨주지. 진수 그만 감싸줘. 네가 그래도 다 표시다. 진수 걔한테 너는 너무 과분해. 제발 좀 헤어지라면서 소개팅 해준다는 친구들도 있고 클럽에 놀러가서 다른 남자들 만나보자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다들 어떤 마음으로 저에게 그러는지 이해는 갔지만 저는 오히려 화를 냈죠. 자꾸 그러면 너희도 안 보겠다면서요. 사회생활이 힘들어서 그래서 잠시 방황하는 거지 원래는 나한테 끔찍하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명해 주면서요. 시간이 갈수록 찌들어가는 남자친구가 마음에 아팠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말을 꺼냈더니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일자리 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냐면서요.
부모 덕에 바로 학원 운영을 하는 제가 일자리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겠냐고 소리치는데 순간 말이 너무 심하다 싶어서 눈물이 나더군요. 홧김에 한 소리겠지만 그 말이 본심인 것 같아서 그동안 저를 그런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서 실망이 됐어요. 제가 울어버리자 곧 정신이 든 그 사람이 사과를 했지만 한동안 기분이 계속 좋지 않았어요. 저에게 심한 말을 하면서도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었지만 그 일도 못하게 돼버렸어요. 주변에 대형 경쟁 업체가 생기면서 가격에 밀려버린 거예요. 결국 유지를 할 수가 없어서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 됐고 그 사람은 잘리게 돼버렸어요. 졸지에 백수가 되더니 엄청 힘들어했습니다. 나는 진짜 재수가 없나 봐. 어떻게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리냐? 그런 말 하지 마. 잘 된다고 생각해야 좋은 일이 생기지. 좋은 일이 없는데 생각을 어떻게 하냐? 됐어. 나 혼자 있고 싶어. 남자친구는 집에 틀어박혀 밖에 나오지 않게 됐고 제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연초라서 학원 일도 많아졌는데 그 사람도 그 모양이니 일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제안을 하나 했어요. 남자친구가 커피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건물 1층에 커피숍을 해보라고 했죠. 너희 건물 1층에? 나 가게 빌릴 돈 없어. 지금 있는 돈으로 인테리어도 할까 말까다. 가게세는 걱정하지 말고 한번 해봐. 장사하는데 가게세를 어떻게 걱정 안 하냐? 세 안 받고 1년간 빌려줄게. 그 건물 사실 내 거야.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남기신 유산이었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관리하셨는데 제가 학원을 맡아 운영하면서 저더러 관리하라고 하셨죠. 아무리 그래도 목 좋은 1층 상가를 공짜로 남자친구에게 빌려줬다고 하면 아버지가 노발대발 하실 거지만 그렇게라도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미래의 내 남편에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참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걸 지금은 후회하고 있지만 그때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자꾸 망설이는 그 사람을 설득해 카페를 오픈했어요. 감정 조절을 못할 때만 욱하는 성질이 있었지 원래 사람들에게 다정다감하게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카페를 찾는 손님에게도 직원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고 가게는 그야말로 대박을 치게 됐어요. 손님이 북적이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인상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요. 무엇보다 좋아하는 커피 일을 해서 그런지 정말 즐거워 보였어요. 아버지가 맡기셔서 학원을 운영하는 저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며 왠지 씁쓸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멋지게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기분이 좋았어요. 어느 날 강사들과 회의를 마치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생각나서 1층 가게로 갔어요. 간 김에 그 사람 얼굴도 보려고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와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손님인가 싶어 한쪽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를 발견한 그 사람이 그 아주머니와 함께 제 쪽으로 오더군요. 다경아, 인사해. 우리 엄마야. 어머,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곳에서 그 사람의 어머니를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사귀는 동안 양가 부모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 당연히 예상을 못했죠. 반가워요. 우리 진수 많이 도와줬다면서요? 고마워요. 아닙니다. 진수 씨가 다 한걸요. 그 사람 어머니는 저와 인사를 나누면서 저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훑어보셨어요. 그 시선을 느끼면서 참 거북스러웠지만 못 본 척 했고 그날 우리는 인사만 나누고는 금방 헤어졌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미래의 내 시어머님이 되실 분이지만 뭔가 느낌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저를 훑어봤던 시선도 그렇고 인사를 나누면서 이 건물이 아가씨 거라며?
젊은 사람이 대단하네 라고 하는 것도 기분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기분도 그때뿐이었어요. 학원 일에 카페 일까지 신경 쓴다고 제 머릿속은 포화 상태였거든요. 사소한 것들을 담아둘 상황이 안 됐어요. 카페를 오픈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저희 집에서 이제 시집 좀 가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이, 사귄 지 지금 몇 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인사 한 번을 안 시켜. 아빠한테 한번 보여줘봐. 그러니까 뭐 얼마나 대단한 놈이길래 그렇게 아껴? 나중에요. 아직 결혼할 생각도 없고.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여유 부려. 슬슬 준비해서 결혼해. 그 어떤 놈인지 한번 보자. 이번에는 꼭 데려와. 알았지? 일부러 숨긴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사귀는 동안 인사를 한 번도 안 시켰더라고요. 부모님도 너무 궁금해 하시고 뭐 언젠가 결혼도 할 건데 인사를 하긴 해야겠다 싶어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이랑 저녁 한 끼 하자고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자고 하더군요. 예상치 못한 반응이라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그동안 몇 번의 자리가 있었지만 번번이 피했거든요. 정말 괜찮겠어? 그럼 이제 인사할 때가 되긴 했지. 내 든든한 모습을 보여드릴 때가 됐어. 알겠어. 저녁 식사로 잡아볼게. 가게가 잘 돼서 그런지 자신만만한 모습이 보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한다는 게 기분이 좋기도 했고요. 저보다 늦게 연애하고는 벌써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요즘 결혼 다들 늦게 한다고는 하지만 연애 기간이 있다 보니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하기도 했어요. 그간 그 사람이 자리 잡는 걸 기다려준다고 잠자코 있었지만요. 부모님과 약속한 날이 되어 약속 시간에 맞춰 식당으로 갔어요. 그동안 데이트할 때마다 일하는 복장 그대로 왔었는데 그날은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에 왁스도 발라서 단정하게 정리했더라고요. 얼마나 보기 좋던지 멀끔한 모습에 제가 다 뿌듯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께 드린다고 꽃다발까지 준비해 왔길래 제 기분은 더 좋아졌죠. 엄마 아빠 저희 왔어요. 그래 어서 오렴.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아버님. 만나서 반가워요. 드디어 얼굴을 보네. 부모님은 딸이 8년간 만난 남자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성격이 서글서글하다며 좋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저희 건물 1층에서 카페를 한다는 걸 알게 되셨는데도 언짢아 하시기는커녕 장사가 힘든 일인데 근성이 있다며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셔서 그날 식사 기간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식사가 마쳐갈 쯤 아버지가 슬며시 결혼 얘기를 꺼내셨어요. 요즘 그 사람들 결혼 늦게 하려는 거 아는데 우리는 옛날 사람이라 이 나이 되도록 연애만 하고 있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쯤에서 둘이 결혼했으면 싶은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저도 다경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다경이는? 저도 결혼하게 되면 이 사람하고 하고 싶어요. 그래? 둘이 마음이 맞는데 뭘 더 기다려? 얼른 결혼하자. 자네 부모님께도 말씀드려봐. 네, 아버님. 그날이 계기가 되어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됐어요. 그 사람 집에 인사도 가게 됐고요. 우리 집과 마찬가지로 연애 8년 만에 찾아뵙게 된 그의 부모님도 저를 많이 반겨주셨어요. 결혼 얘기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참 오래 걸렸는데 막상 얘기 나오기 시작하자 급속도로 진행됐어요. 그 첫 번째 관문이 상견례였죠. 상견례 하는 날 저희 엄마는 사돈될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고 얼마나 신경을 쓰셨는지 몰라요. 일주일 전부터 입을 옷이며 머리 스타일이며 화장이며 일일이 저에게 확인받으실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도 기분이 이상하다고 하시며 약간 들뜬 분위기셨고요. 저 역시 그날이 많이 신경 쓰였어요. 먼저 결혼한 친구들 말로는 상견례 하는 날 기싸움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심할 경우에는 결혼이 엎어질 수도 있다는 말도 들렸고요.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본 경험으론 양가 집안 분위기가 너무 달라 슬쩍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제 걱정은 우기였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양가가 어찌나 화기애애한지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대학 졸업하고 일만 한 아이라 살림은 젬병이에요. 서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아유, 뭘 그런 걸 걱정하세요. 우리 다경이가 얼마나 꼼꼼하고 영리한 아이인데요. 가르쳐주면 금방 할 건데 걱정 마세요, 사부인. 제가 딸처럼 잘 챙길게요. 나이만 먹었지 철이 없어요. 잘 가르쳐 주세요. 네네, 걱정 마세요. 딸처럼 잘 챙기겠다는 시어머님의 얘기와 함께 대화는 슬슬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결혼하고 애들은 분가해서 사는 게 어떤가 싶은데 사부인 생각은 어떠세요? 아유, 요즘 다 분가하죠. 그 시댁에서 신혼생활 한 애들 없잖아요. 당연히 분가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집은 걱정 마세요. 저희가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지금 세를 주고 있거든요. 그 집 비우고 애들 신혼 시작하면 돼요. 강남에 집이 있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었어요. 집안 재산을 일일이 다 말하고 다닐 얘기는 아니지만 결혼식 얘기가 나오고 신혼집 때문에 의논을 할 때도 그 사람한테서 강남 아파트 얘기는 없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럼 집이 해결됐으니 준비가 수월하겠네요. 집에 넣을 가전이나 가구들 혹시 받은 게 있으세요? 없으시면 저희가 알아서 준비할게요. 아이고, 혼수 같은 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네? 아니, 그래도 이렇게 귀한 따님을 주시는데 그런 건 저희가 다 준비해야죠. 신경 쓰지 마세요. 시모의 뜬금없는 얘기에 저희 부모님도 저도 어리둥절해졌어요. 결혼식에 필요한 걸 일체 다 준비하신다니. 분명 그 사람이 가게를 준비할 때도 집에서 보태줄 여력이 안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돈이 생기신 건지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상황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여차저차 상견례가 끝나고 저는 그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그 사람도 모른다는 식이었고 도대체 시모의 의중을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상견례 자리에서 나온 말이니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여겼습니다. 결혼식과 신혼집에 관련한 일체를 시댁에서 준비한다는 얘기에 저희 부모님은 예단이라도 신경 써서 보내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단으로 8천만 원을 준비하셨고 일반적인 금액은 아니었지만 제 혼수까지 생각해서 준비한 금액이라 부모님은 많은 돈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시부모님께 그 돈을 전달했을 때 금액을 확인한 시모는 엄청 좋아하셨어요. 아, 뭘 이렇게 많이 보내셨다니? 제 혼수까지 생각해서 준비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감사하다고 전해드려라. 알았지? 네, 어머님. 예단을 주고받고 결혼식 예복도 맞추고 하면서 결혼 준비에 정신없이 보내던 중에 엄마가 신혼집에 가봤냐고 물으셨어요. 준비가 덜 됐다고 해서 아직 못 갔다고 했더니 결혼식 한 달 전인데 가서 보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랑 통화하라는 그 사람, 수상한 낌새를 느끼며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는 이제 신혼집을 보러 가자며 일어서는데 시모가 기절초풍할 말을 했어요. 저기 새아가. 네, 어머님? 핑계가 아니라 그 강남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이 못 나간다고 버텨서. 네? 그래서 말인데 우선은 여기서 살다가 그 집이 비면 이사 가자. 응? 여기서요? 시모는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방문을 열어 보이며 방이 크게 빠졌다면서 침대랑 화장대랑 넣으면 딱이라고 떠벌리듯 말을 했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으면서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요. 집이 어쩌고 저쩌고, 요즘 침대 매트리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시모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곁에 선 그 사람을 쳐다봤고 저와 눈도 못 맞추며 딴 데를 보고 있었어요. 너 일한다고 바쁘잖아. 내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다 해줄게. 응? 그러니까 그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야. 너 우리 그 진수랑 꼭 결혼하고 싶다며. 그래서 우리 진수 가게도 내준 거 아니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서 시작하고 내 곧 그 강남 아파트로 분가시켜주마. 어머님, 그 상견례 때 말씀이랑 다르잖아요. 얘 봐라, 말이 다르다니. 상황이 이렇게 된 걸 낸들 어쩌겠니?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기라도 하라는 거냐? 알고 있던 거랑 다른 얘기에 확인을 했을 뿐인데 시모는 버럭 화를 냈고 얼마 뒤 그 집에서 나와야 했어요. 너네 집에 가서 말 잘해라. 안 그럼 우리 진수랑 결혼 못해 너? 이런 협박 같은 당부 말씀도 잊지 않고 해주셨고요. 집을 나서면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분명히 저희 부모님께는 일체 신경 쓸 것 없다고 하셔놓고 까보니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잖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런 줄 알고 준비했을 텐데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나이도 있으신 분이 왜 이렇게 하셨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제 생각을 그 사람에게 말했는데 제 말에 기분이 나쁘다며 그도 버럭 화를 내더군요. 너 말하는 게 이상하다. 우리 엄마가 사기라도 쳤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상견례 때 하신 말씀이랑 다르잖아. 엄마가 설명했잖아. 세입자들이 집을 안 비운다고.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걸 우리 엄마들 어쩌겠어? 알겠어. 얘기 그만해. 나 갈게. 저도 그 사람도 둘 다 기분이 상해버렸고 그날 제가 집에 간다고 하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집에 들어가 버렸어요. 결혼을 앞두고 저도 그 사람도 예민해졌다는 건 느꼈지만 그날 저보다 더 화를 내는 모습에 저는 의문점이 생겨버렸어요. 이 결혼 해도 괜찮을까? 내가 너무 맹목적으로 이 사람만 바라보고 살았던 건 아닐까? 그동안 어떤 상황에도 우리 관계를 의심하지 않았지만 막상 결혼을 앞두고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속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저를 달래줬다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야 할까 하는 마음은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은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고 자기 엄마 편만 드는 모습에 실망감만 잔뜩 생겨버렸죠. 집에 와서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시모한테서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했다면 저희 부모님도 저처럼 속상하셨을 테니까요. 오늘 일이 생겨서 못 보고 왔다고만 얘기할 뿐이었어요. 며칠 그 사람을 보지 않고 혼자 생각 정리를 했어요. 어차피 여기까지 온 상황에 끝까지 가보자라는 결론에 미쳤고 한 번 더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마음을 먹었어요. 서먹했던 사이도 풀 겸 점심을 같이 먹자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확인을 안 하더군요. 그날 그렇게 화를 내고는 이후로 저에게 전화 한 통 안 하는 그에게 서운했어요. 하지만 그런들 어쩌겠어요. 제가 져주고 들어가자 싶어서 1층 카페로 갔는데 잠깐 편의점에 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건물 옆 골목으로 갔어요. 편의점을 가려면 그곳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기다리려고 나갔죠. 그런데 그 골목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보였어요. 저는 살금살금 놀래켜 주려고 다가갔고 어느 정도 가까워지자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대체 어쩌려고 그래? 다경이가 둔해서 그렇지 다 알게 되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게 무슨 소리지? 어머님하고 통화하는 건가? 내 이름이 왜 나와? 얼핏 들어도 대화 내용이 수상했어요. 아니, 그러게 왜 거짓말했냐고. 우리가 강남에 집이 어딨어. 이 건물은 명의가 다경이로 되어 있어도 아버님이 다 관리하신다니까? 역시나 강남에 집이 있다는 말은 죄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무슨 말 하는지 더 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잠자코 서 있기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반대편 골목에서 웬 여자가 나타났어요. 자기야. 그러면서 그 사람 목에 팔을 두르고 입술에 뽀뽀를 하는 거였어요. 목에 매달리면서 저와 눈이 딱 마주친 여자는 부끄러움 한 점 없이 뽀뽀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내 눈앞에 있는 이 장면이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저는 그 여자 팔을 잡고 끌어내렸고 뒤에 있던 저를 발견한 그 사람은 귀신을 본 것 마냥 놀라서 뒤로 자빠졌어요.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여자는 누구고? 당신 뭐야?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나, 이 남자랑 결혼할 여잔데? 뭐? 결혼?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그 여자는 그 사람에게 다가갔고 곧이어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더니 욕을 하면서 따귀를 때리더군요. 아, 뭐? 결혼? 아, 진짜 뭐 이런 개뼈따기 같은 놈이 다 있어. 야, 너 내 전화번호 싹 지워. 똥 밟았어 진짜. 그러더니 그 사람의 다리를 밟고 걷어 차버리고 가버리더군요. 곧이어 그 인간은 저에게 무릎으로 기어오더니 제 팔에 매달렸어요. 다경아, 내가 다 설명할게. 나 저 여자랑 아무 사이 아니야. 그냥 그저께 종혁이랑 술 마시다가 알게 된 여잔데 진짜 아무 사이 아니야. 너는 아무 사이도 아닌 여자랑 키스해? 하! 정말 재수없는 날이다. 당장이라도 그 인간을 찢어 죽이고 싶더라고요. 내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딴 여자를 만나고 다닐 줄은 꿈에도 몰랐죠. 눈앞에서 바로 치우고 싶었지만 해명이라도 들어야겠다 싶어서 카페로 들어갔어요. 카페 구석에 마주 앉았어요. 그리고 어머님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 얘기를 하라고 했죠. 엄마가 거짓말한 거야. 우리 강남에 집 없어. 야, 생각해봐. 얼마나 너랑 결혼시키고 싶었으면 엄마가 그런 거짓말을 다 하셨겠냐? 나랑 결혼시키고 싶은 거 맞아? 이 건물이 아니고? 야,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 사람은 아니라고 했지만 모든 상황을 다 알게 된 지금 명백했어요. 내가 욕심이 난 게 아니라 우리 집 재산이 욕심이 나서 그런 거짓말까지 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니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배신감에 눈물이 막 흘렀어요. 가게 안에서 그 야단 법석을 떨었으니 직원들이 다 쳐다보고 아주 난리였죠. 더 따지고 싶었지만 눈물 때문에 진정을 할 수가 없는데 그때 그의 어머니가 나타났죠. 진수야, 전화가 이상하게 끊어져서 혹시나 해서 와... 아니, 얘 왜 우니? 엄마... 양손을 얼굴에 파묻고 있어서 보지는 못했지만 귀에 예비 시모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감정이 더 격해졌어요. 그래서 아는 척도 안 하고 울고 있자니 그 사람이 상황 설명을 하더군요. 얘 새아가 결혼하고 나면 네 재산이 진수 거가 되고 진수 재산이 네 거 되는 건데 뭘 그렇게 속상해해. 그리고 오늘 본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가 진수 좋다고 따라다니는 걸 어쩌겠니? 응? 반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이 요리조리 말빨만 내세우는 꼴이 진절머리가 났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말했어요. 결혼 없던 일로 해. 그리고 이 가게도 일주일 안에 빼고. 그러고는 가게를 나가려고 하는데 그 인간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무슨 염치로 붙잡나 정말 부끄러운 걸 모르는 인간이다 싶더군요. 저는 있는 힘껏 손을 날렸고 그 인간의 뺨을 사정없이 쳐버렸어요. 짝 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나자 예비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이것이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이거 놔요. 이거 놓으라고!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휘둘렀고 가게 안에 머리카락이 나뒹굴었어요. 진짜 너무 아프더군요. 소나기를 벗어나려는데 갑자기 부모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아빠가 서둘러 제 몸을 챙기셨고 그 앞을 엄마가 가로막으셨어요. 아빠의 품에서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이었고
저는 울면서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제 얘기를 듣는 내내 부모님은 한숨만 쉬셨고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엄마는 저를 꼭 껴안아 주셨어요. 사람이 좋은 것만 보려고 하면 그런 미운 모습을 못 보는 법이야. 작정하고 너를 속이려고 한 사람들이 잘못이 있지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 알겠지?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도 다행이다. 결혼식 올리기 전이라서. 부모님은 서둘러 파혼 선언을 하시고 시모를 폭행과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기만죄로 고소했죠. 파혼을 하겠다고 하니 펄쩍 뛰면서 그럴 수 없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단으로 준 돈도 다시 돌려달라고 했는데 벌써 다 쓰고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고소를 했어요. 자기들이 무슨 죄가 있냐며 고소를 취하하라고 막 들들 볶는데 제 사촌 오빠 중에 변호사가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그 오빠한테 얘기해서 모든 고소를 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가 합의 좀 해달라고 사정사정 하더군요. 결국 예단으로 줬던 8천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2천만 원 더해서 1억을 돌려받았어요. 위자료를 1천만 원밖에 못 받았지만 합의 안 해준다며 마음고생을 좀 시켰죠. 그 일이 있고 가게도 보름 만에 뺐어요. 그동안 단골드 많이 확보해둬서 그게 아쉬웠지만 그 인간을 쫓아내는 게 급선무였기에 고민하지 않고 비워버렸어요. 그간 월세도 없이 공짜로 있었으니 그 인간도 할 말이 없었죠. 결국 저는 파혼으로 모든 상황을 정리했어요. 결혼식 3주 전에 파혼 연락이 갔으니 친척들과 지인들이 난리가 났죠. 무슨 일이냐고요. 연락이 자꾸 와서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리고 한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그러다가 문득 내가 왜 죄인처럼 살아야 하나 싶더군요. 내가 피해자인데 뭐가 부끄러워서 숨어 살아야 하나. 이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용기를 냈고 그때부터 일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인간이 저를 찾아왔어요. 꿈에서라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나를 찾아왔으니 얼마나 싫었겠어요. 보지 않으려고 했더니 길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더군요. 네가 나한테 있어서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어느 누구도 너처럼 나를 위해주는 사람은 없을 거야. 지난 일들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더군요. 마지못해 사과를 받아줬어요. 이렇게 다 털어버리자 생각하면서요. 그때 이후로 그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앞으로도 안 보고 살고 싶어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제 나름 속에 감춰뒀던 치부였는데 이렇게 말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